서울 성북구 낡은 건물 30년째 새벽 내 심하다 밥을 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그냥 복희 이모라 부르며 하대했죠. 이모, 반찬 좀 더 주세요. 저런 밥이나 하면서 회사 일엔 관심도 없겠지? 하지만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식당 벽장에서 발견된 낡은 도장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지분의 51%는 복희 씨 것이라고요? 30년 동안 밥만 지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 과연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난 그냥 밥하는 사람이야.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4시 서울 성북구 골목 어귀에 자리한 사무전기 건물에 촛불이 켜집니다. 1층 구석진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른 김복희가 조용히 쌀을 씻고 있어요. 올해 64살, 30년째 이 자리에서 밥을 짓고 있는 복희의 손놀림은 능숙하면서도 정성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청소 아주머니 박순이가 걸레를 들고 들어서며 말을 건넵니다. 복희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 대신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오전 8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합니다. 영업부 김 대리가 식당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해요. 이모, 오늘 반찬 뭐예요? 어제 그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는데. 복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준비합니다. 고지어 들어온 경리부 최주임이 투덜거려요. 아유, 복희 이모는 참 신기해. 매일 이렇게 일찍 와서 밥만 하고 회사 돌아가는 일엔 관심도 없으시겠지? 복희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국자를 들고 된장찌개를 퍼담아요. 직원들은 복희를 그냥 복희 이모라 부르며 반말을 일삼습니다. 30살 어린 신입사원조차 복희에게는 하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이모, 반찬 좀 더 주세요.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밥도 좀 더 퍼주시고요. 복희는 묵묵히 요구를 들어줍니다. 때로는 식사 도중 직원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 복희 이모 없으면 이 회사 어떻게 돌아가겠어? 그치 이모? 복희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쉬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밥을 지으며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희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간 뒤 복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이는 이 자리에서 30년. 참 긴 세월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2시 3호전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근 회장이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이상근 회장의 부음이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복희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직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상황을 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지만 겨우 붙잡고 조용히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이 미국에 있다던데 경영은 누가 맡지? 우리 월급은 제때 나올까? 직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복희는 말없이 차를 우려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텅 빈 회장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추억에 잠겼어요. 사흘 후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이정우가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45살의 정우는 아버지와 달리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미국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며 지내온 그에게 전기 부품 제조업은 낯선 분야였죠. 아버지가 이런 낡은 회사를 왜 계속 운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우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대동하고 회사 곳곳을 둘러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려 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우는 본격적으로 회사 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기업에서 인수의향을 타진해왔고 정우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직원들도 대기업으로 가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와중에도 복희는 변함없이 새벽 4시에 나와 밥을 지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하루 직원들이 든든하게 먹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 식당 청소를 하던 복희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파일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낡은 도장 하나가 굴러나왔어요.
도장에는 김복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도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요일 저녁 복희가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있을 때 누군가 식당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회장의 개인 비서였던 최 부장이 서 있었어요. 58세의 최 부장은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복희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최 부장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어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식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최 부장은 검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복희 앞에 놓았어요. 이건 회장님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복희의 눈이 커졌어요. 최 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희에게 이 서류를 전해라. 그리고 회사 지분의 51%는 복희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알려줘라고요. 복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난 그냥 밥하는 사람인데 무슨 지분이 51%예요? 최 부장은 서류 봉투를 열어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상근 회장의 자필 유언장과 함께 30년 전부터의 주식 이동 기록들이 들어있었어요. 복희 씨,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과 복희 씨는 1993년에 함께 이 회사를 세우신 공동 창업자예요. 복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 부장은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어요. 당시 복희 씨는 회장님의 연인이셨죠. 하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회장님 혼자 회사를 차린 것으로 했고, 복희 씨의 지분은 차명으로 처리했어요. 복희 씨는 그때부터 줄곧 뒤에서 회사를 지켜오셨습니다. 복희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 이상근과 함께 꿈꾸던 미래, 함께 그려나간 사업 계획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에요. 난 정말 그냥 밥만 했어요. 무슨 주인이 되겠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복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최 부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희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야. 내가 죽으면 복희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복희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리부 직원 중 한 명이 최 부장과 복희의 대화를 엿들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복희 이모가 회사 주인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결국 정우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정우는 불같이 화를 내며 비서실로 달려갔습니다. 최 부장, 당장 나와. 정우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최 부장이 나오자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밥이나 짓던 그 아줌마가 내 아버지 회사 주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도련님, 진정하시고 일단 서류부터. 서류는 무슨 서류야. 가짜에 불과해. 정우는 최 부장의 말을 끊으며 비서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랍과 파일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참에 그 서류들 죄다 불태워버려. 그런 허무맹랑한 문서들은 존재해서도 안 돼. 최 부장이 말리려 했지만 정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최 부장은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짐 싸고 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상한 소문만 퍼뜨리고. 배신자 같은 놈. 오후 3시 정우는 직접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복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복희 씨. 정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복희가 돌아보았어요. 오늘부로 식당 운영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모든 짐을 정리해서 나가세요. 복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복희는 혼자 식당에 남아 청소를 했습니다. 구석진 서랍에서 이상근 회장이 생전에 써준 손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복희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있어서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난 항상 뒤로 숨게만 했지. 3호전기는 내가 지킨 회사야. 내가 없어도 넌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품고 살아온 마음들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복희는 조용히 사직서를 썼어요. 30년 만에 처음 쓰는 사직서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복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지시로 식당 출입문에는 이미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복희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아침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월요일, 식당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복희는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추억을 되새겼어요. 낡은 앞치마, 자주 쓰던 국자, 직원들이 선물해준 컵들.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철거 인부들이 주방 설비를 뜯어내는 동안 복희는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가스가 끊어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요. 구수한 냄새가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모, 여기 계셨네요. 영업부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뒤이어 경리부 박 과장, 총무부 이주임까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모 밥 냄새 맡고 달려왔어요. 마지막이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복희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어떤 이는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모 밥이 그립겠네요. 앞으로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죠? 이 회사는 이모 밥으로 굴러갔어요. 정말로요. 복희는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그동안 맛있게 드셔주셔서 고마웠어요.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세요. 오후 2시, 복희는 마지막 짐을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그 문을 마지막으로 지나는 순간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복희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아직도 일찍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며칠 후, 복희는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거였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소중한 물건들만 담았습니다. 이상근 회장의 손편지와 30년 전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도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복희의 마음은 조용히 접혀져 갔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 부장이 변호사 김철수와 함께 나타나 3호 전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복희는 순천에서 급히 올라와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재판장님, 이 서류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이상근 회장의 자필 유언장, 1993년부터의 주식 이동 기록, 복희 명의의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회장과 복희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들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런 서류들은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 어떻게 회사 주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김철수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이 서류들은 모두 공증을 받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상근 회장님의 필적 감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정우를 향해 물었어요. 피고인은 이 유언장의 진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을 리가. 재판장은 복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복희 씨, 증언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희는 천천히 일어나 증언석으로 걸어갔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복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복희 씨는 이상근 회장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복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사를 세운 동업자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복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만 밝혀지면 됩니다. 오후 3시,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복희 씨가 3호 전기의 법적 최대 주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분율은 51%입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복희는 여전히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승리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복희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숙였을 뿐이에요.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정우는 복희를 찾아 순천까지 내려갔습니다. 복희는 작은 여관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정우가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본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 씨, 왜 이러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정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모, 아니, 김복희 회장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복희는 정우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며 차를 끓였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회사를 팔려고만 했고 직원들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복희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정우는 계속해서 참회했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이모님이 3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주신 게 단순히 일이 아니었구나 싶어요. 복희는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아버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젊을 땐 모든 게 성급하죠. 다음 날, 복희는 정우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모두 불러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복희는 30년 동안 써오던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비록 설비는 많이 뜯겨나갔지만 간이 가스레인지로도 충분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고등어구이,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던 메뉴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 사무실 한 층이 임시식당으로 꾸며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복희가 직접 밥을 퍼주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님,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복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덕분에 30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매일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했거든요. 정우도 복희 옆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에요. 이모님이 우리 가족이었구나 싶어요. 식사가 끝나고 복희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서로 챙기며 지내세요. 밥 한 끼 나누는 마음으로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복희는 정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영권 위임장이 놓여 있었어요. 정우 씨, 이제 당신이 진짜 이 회사의 회장이에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님, 이건 이모님 것인데 어떻게 저한테. 복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난 원래 뒤에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앞에 나서는 건 당신 몫이에요. 하지만 복희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를 팔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와 제가 30년 동안 키운 소중한 곳이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네, 꼭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작은 국밥집을 하나 낼 생각이에요. 늦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수요일 오후, 복희는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1층 로비에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행복한 30년이었습니다.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서로 아끼며 살아가세요. 복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밥만 했지만 그 밥이 이 회사를 지킨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복희가 떠나는 날, 정우와 몇몇 직원들이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복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꼭 연락드릴게요. 순천에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기차가 출발하자 복희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 달 후, 순천 시내 한복판에 복희네 국밥집이 문을 열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가게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3호전기 직원 환영이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복희는 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게에서요.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어요. 아주머니,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복희는 환하게 웃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0년 동안 남을 위해 지은 밥이 이제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3호전기에서는 정우가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시사하며 회사를 새롭게 읽고 가고 있었어요. 복희가 남긴 따뜻한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